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많은 범죄들, 거짓말이 씨앗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30대 여성도 이 거짓말에서 시작된 범죄의 희생자였죠. 사건은 이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 30대 여성이 신고됐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온 지난 201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고자는 실종된 여성의 남동생이었고요. 매형과 함께 누나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문자를 보내놓고 보름 넘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 2달 뒤에 경북 경주시에 있는 사찰 근처 야산에서 사라진 여성 싸늘한 시신 상태로 발굴했습니다. 시신에선 둔기로 맞은 상처와 질식의 흔적이 발견됐죠. 혼인신고를 한 지 5달밖에 안 된 신혼부부가 함께 떠났다는 제주도 여행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숨진 여성의 남편을 찾는다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렸던 여성이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네. 지금 이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부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최초에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이 두 사람이 그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동생에게 이 여성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라든가 또는 그 차량 이동 경로라든가 또 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가 사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역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는 사람들이 이 돈을 뽑은 것이 전혀 다른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제주도 갔다 올 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실제로는 이 시신이 발견된 것은 전혀 다른 경주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상으로 동생에게는 자기가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는 경주였다. 경주였습니다. 네. 여행은 어쨌든 남편이랑 간 거면은 남편이 가장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숨진 여성과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남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찰도 당연히 이 숨진 여성의 남편에게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신용카드라든지 사용 기록도 그렇고 이 남성도 그렇고 신용카드를 제주도에서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을 필요해서 인출했는데도 제주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남편에게 물어볼수록 이 남편이 좀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경찰은 도달하게 됐죠. 수상한 아내의 행적, 그리고 더 의심스러운 남편의 알리바이까지 어쩌면은 두 사람이 제주도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움직임을 파악한 후 실종된 사람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적 계속 수사 중에 이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성의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차량을 추적해 봤더니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누구였나요? 피의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과 이 여성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이 남편과 이 여성은요, 처음에 어떤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처음 보는 순간 호감을 느껴서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에게 좀 호감을 얻고 싶은데 호감을 얻으려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 호감을 얻으려는 방법이 바로 거짓말과 가모니설이었어요. 이 남성이 여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빠네 집 아주 잘 살아. 오빠네 집이 얼마나 잘 사는 명망 있는 집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주 높은 법관이고 나는 명문대 법학과를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랑 결혼만 하면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 아파트는 물론이고 수억 원을 줄 것이다 라면서 환심을 샀고요.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참 완벽해 보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결혼까지 했는데 신혼생활은 어땠나요? 예, 두 사람이 이제 그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부터 했고요. 넉 달 뒤에 동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거짓말이 바로 다 탄로가 났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예, 이 남자는 법조인 아들도 아니었고 명문대 법대로 졸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그런 사실상 무직 상태의 남자였습니다. 집안, 학력, 직업까지 몽땅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상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초기부터 이렇게 신뢰가 깨졌으니까 두 사람 사이가 좋았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자주 다퉜고요. 사실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남편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조건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남편을 믿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인 것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사이가 나빠졌고요.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갈라서자라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여성을 진짜 좋아하긴 한 걸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 맞아요? 거짓말을 해서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통상 이 사기꾼들의 특징은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기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성으로 하여금 내가 이 남성을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조급함을 불러일으키게 해가지고 결혼식도 하지 않고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가지고 동거부터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통상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어떤 그 목표물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말을 잘한다든지 또는 사기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가지고 상대를 일단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 달성 내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그 현실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아하. 일반적으로 금전 사기, 결혼 사기, 종교 사기 이런 모든 사기꾼들의 특성이 일단 저지르고 난 이후에 나머지 그 이후에는 수습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 남성도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사기 전과가 4범이나 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일단 뭐 전과범이고 그럼 물론 또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백수인 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것 같아요.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가끔 부정기적으로 일을 해서 용돈 정도 버는 것 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아내가 벌어오는 돈을 그대로 쓰는 일밖에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혼집이 뭐 신혼집 같은 달달한 분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매번 뭐 때리고 고성이 오가고 뭐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뭐 이웃 주민들도 저 집은 하여튼 뭐 수시로 부부싸움을 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뭐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고 거기에 더해서 아내가 사기를 당한 셈이니까 사기 결혼을 당한 셈이니까 위자료를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남편에게 요구했죠. 누가 봐도 이건 사기 결혼이거든요. 여성 입장에서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위자료라는 게 결국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남성이 애당초 결혼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서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고요. 이 사람이 명문대 법대를 안 나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에서 기본의 신뢰를 깨서 그 파탄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라도 좀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빈둥빈둥거리면서 하는 일이 없이 그 가정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안 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이라면 혼인은 파탄이 됐고 이 파탄에 대해서 이 여성은 남성에게 전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일삼았던 남편. 여성에게 빌고 또 여성을 다독여도 모자랄 것 같은데 위자료를 요구하는 아내를 오히려 나무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위자료를 요구했고요. 저하고 저희 집안에 대해서 욕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살해했다? 이미 뭐 사건 당일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부부간에 어떤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사실 벌이가 뚜렷하지 않고 수입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니까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내, 그러니까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를 둔기로 머리를 가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직후에 가격을 당한 직후에 화장실 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 남편은 아내의 뒤를 쫓아가서 이후에도 수차례 가격을 했고 아내를 질식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일단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방어 능력이 좀 떨어졌을 것 같고요. 이미 한 차례 수차례 둔기를 휘둘렀는데 방으로 도망치는 아내를 계속 쫓아갔다. 이거는
어떤 행동일까요? 살인의 고의성이 상당히 명백하다 이렇게 고의성이 보이고요. 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피해자의 눈하고 마주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거지하는 쪽으로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다가가가지고 둔기로 머리를 갖다 때렸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쓰러져서 기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이미 이 속된 말로 이 사람은 이성을 갖다가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지금까지 이 발생됐던 모든 집안에 있어서의 불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이 제공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본인으로 봐서는 과도하지만 사실은 저 여성으로 봐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위자료를 많이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위자료와 그리고 자기 집안에 대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오직 사례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이유를 대면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단히 그 고의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근처에 있는 둔기가 보여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획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변호사님, 살해 이후에 보인 행동이 정말 뻔뻔하다면서요? 그렇죠. 이 살해의 범행 자체도 굉장히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이후의 행태가 굉장히 뻔뻔했습니다. 먼저 살해를 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시신의 유기 방법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대형 마트에서 포대자루를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아내를 승용차에 태웁니다. 즉 사체를 이동을 하려는 것인데요. 이 이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차량 안에 있었던 예를 들면 포대자루 안에 무엇인가 있으면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살해당한 아내를 조수석에 앉혀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힌 아내의 시신에 모자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혀서 이동을 하는 대담함을 보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했던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저것이 시신이라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고 저런 방법을 썼고요. 더해서 경주의 한 사찰 인근으로 이 시신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저수지의 옆 야산에다가 아내를 묻어요. 이 야산과 사찰은 예전에 아내와 함께 갔던 곳인데 이 사찰에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달라라고 하면서 위패를 봉헌하는 등의 행동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내와 사랑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아내의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로 쓴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증인까지도 만들려고 시도했던 거죠. 아하, 그럼 결국에는 제주도도 안 갔던 거예요. 교수님, 아니 왜 자기가 살해해놓고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그 살인 행각을 벌여놓고 난 뒤에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이 피해자에 대해서 내가 천도제까지 내가 지내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말이죠. 몇 년 전에 홍천에서 자기 그 부인을 살해하고 난 뒤에 홍천에 있는 폐가에다가 그 부인을 그 아궁이에다가 놓고 불을 지르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범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기 그 부인을 거기다 앉혀놓으니까 부처님이 가부좌를 튼 것 같이 자기는 느꼈다. 이렇게 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부좌를 틀든 천도제를 지내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내 가족들에게도 거짓말을 일삼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죽은 아내의 휴대전화로 아내의 처가 쪽 사람들에게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다. 그렇게 해서 장시간 연락이 안 돼도 처가 쪽에서 의심을 하지 않도록 했고요. 수시로 계속 다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아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아내의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본인의 집에 가져와서 갖다 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가 나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무사히 집에 갔다 왔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일종의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탄로났죠. 남편은 어디서 뭘 하다가 검거된 건가요? 예, 남편은 범행 이후에 약 2달가량을 전국을 떠돌면서 지내다가 결국 수원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다니면서 이 남편이 아내 명의로 된 통장의 돈, 아내의 돈이죠. 아내 신용카드로 또 현금 서비스 등을 받아서 약 1,000만 원을 썼는데요. 아내의 돈을 쓴 거예요? 예, 근데 2달간 1,000만 원을 쓰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돈은 대부분 또 유흥비로 썼습니다. 아유. 그리고 검거 당시에 이 사람 수중에는 단돈 500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계산하고 나올 돈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참 정말 뻔뻔하네요. 자,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하고 그걸 덮으려까지 했습니다. 이 남편 어떤 선고 받았나요?
법원은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남편의 거짓말로 시작된 부부의 비극,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